예, 청와대가 또다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무더기로 차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폐 청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사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가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상정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박정화, 그다음에 조재현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또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 이런 것들은 좀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가장 큰 쟁점이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 한 8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여야 3당이 반대는 하지 않아요. 2017년 본회의 예산 예비비 500억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야당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 안에 80억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결절점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원내대표를 통해서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앞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물관리 문제를 환경부가 담당할 거냐, 국토부가 담당할 거냐, 이제 이런 좀 쟁점들이 약간씩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들이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 정원 8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야당은 야당대로 입장과 강력하게 저항했다라는 흔적들 남겨야 되고, 여당은 여기에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이 노림수와 계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 오늘 밤 자정을 넘겨서 차수 변경을 해서 처리를 할 거냐, 안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추경 예산안만 따로 할 거냐인데요. 차수 변경을 하든 원포인트 국회를 열든 이 부분들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야당은 야당대로 추경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모양새들을 국민에게 보여야 되고, 여당은 현재 추경안이 일자리 추경이고 공무원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 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는 추진을 했다라는 또 모양새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정치적 계산과 셈법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쇼잉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차수 변경이나 원포인트지 오늘 마지막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렇게 봅니다. 부장님, 여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다. 야당은 공무원 정원과 물관리 이론화 절대 반대다. 그래서 연기도 불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애가 다른 거는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이 추경안과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여전히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여기서 역시 마음이 급하고 뭐가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느끼는 거는 정부 여당이죠. 정부 여당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밤을 새서라도, 오늘 밤을 샌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실은 오늘 밤 12시까지 돼야 오늘 원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오늘 밤 12시까지 될 가능성은 아까 우리 양 이사장님이 잘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밤까지 될 가능성은 내가 보기에 좀 적은 것 같고, 차수 변경을 통하면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방안. 원래 이 우리나라 또 여야가 항상 낮에는 좀 동작이 좀 늦어지다가 밤에 이 벼랑 끝에서 동작이 좀 빨라지거든요. 그 벼랑 끝 타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따 할 만큼 했다. 야행성 국회라고. 그래서 이제 밤 되면 좀 활동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12시를 넘겨서 차수 변경해서 그때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좀 더, 사실은 지금 추경 심사가 한 2, 3일 만에 벼락 공부하듯이 지금 하느라고 지금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돼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저는 그렇게 될 거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 내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거나 차수 변경해서 내일 새벽에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쟁점 중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 지금 11조 2천억 예산 중에 80억 원이 내관 아닙니까? 공무원 증원을 1만 2천 명을 하는데 1만 2천 명의 시험 비용 등 공무원 채용을 위한 준비 비용이 80억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꼭 추경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야당 주장인데, 야당은
기본적으로는 1만 2천 명 증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거를 본 예산의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이 조정이 되느냐 이런 예.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물 관리 일원하는 여당은 지금 환경부로 수질 관리와 물의 어떤 양적 관리와 또 수질 관리를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당은 환경부에서 같이 수질 관리를 해야 예. 제대로 된다는 거고 예. 야당은 그를 일원화를 반대하거나 또는 일원화를 굳이 할 경우는 국토부로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입장들 차이가 예. 여기 근본적인 뭐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건 아니어서 예. 지금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모레냐의 어떤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타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서 계속해서 백업하고 있는 예. 과정이고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원식 원내대표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연하게 이 두 양반이 예전 뭐 전병헌 원내수석은 원내대표를 해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협상과 타협에 있어서 예. 상당히 유연한 양반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타협을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정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 행위다라고 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 본회의장에 쏠려 있는데요. 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미스터리한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어서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1,361건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걸 청와대가 공개를 했는데, 자 1차 공개와 2차 공개와 사뭇 다른 점들이 있죠. 네. 예. 양 이사님께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1차 공개는 그 정무수석실에서 예. 나온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거고 예. 361건은 정무수석실에서 나왔는데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자료들이 민정정무 그다음에 경제 전 영역을 총괄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해 총선 직전인 3월부터 이번 탄핵 국면인 지지난해 3월부터 지난해 그 11월까지 기간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쟁점이 됐던 게 다 나왔어요. 예. 자, 문화부 블랙리스트 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국정교과서 추진 문제, 세월호 관련 문제,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거는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제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 적폐청산의 영역 한 축과 그 다음에 그 정책 감사 그 대상 한 축과 또 한 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이 일당 구속된 일당들에 대한 관련 추가 자료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 폭발력이 엄청나게 강한 내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7월 14일 날 당시 이제 발표할 때 오후 4시 30분에 이제 정무수석실에 나온 거고요. 지금 어제와 오늘까지 해서 이제 여민관에 대한 정무수석실뿐만 아니라 비서관실에 대한 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문건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추가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소위 행정요원이 쓰던 책상 캐비넷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나왔기 때문에 두 수석실이 굉장히 중요한 수석실입니다만은 다른 이런 양태로 봐서는 다른 수석실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이 되고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 이미 청와대에 많이 이 보좌 체제가 많이 흔들렸고 그다음에 탄핵을 실제로 3월 초에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황대행 체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 보좌진들 사이에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다 이게 좀 기강이 좀 해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관리해온 책상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거기에 있는 문서 관리들은 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겠지만 그 어떤 수석실에 보면은 자기 책상이 아닌 거를 일일이 누가 와서 뒤지는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역시 이런 문건들이 또 추가로 딴 데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양 이사님
정말 미스터리한데 네. 자 누가는 조금 밝혀졌어요. 그렇죠? 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자기가 이제 기획비서관이 있을 때 예. 일부는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예. 비서관이 썼겠죠. 뭐 예. 속기사가 없었으니까. 예. 자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 그리고 왜 이 시점에 공개가 됐을까? 예. 분명히 그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5월 10일 날 취임하기까지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예. 그 사이 기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뭐 이렇게 노출이 될 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왜 이렇게 꼭 숨겨져 있었을까요? 일단 뭐 가장 그 단순하게 보면 청와대를 이제 재구성하는 과정이었었잖아요. 500여 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대체로 거의 다 바뀌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챙겨볼 여유가 없었다. 계속해서 장관 인사하고 차관 인사하고 그 앞에 그 수석 비서관 인사하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맞물려 갔기 때문에 인사부처 쪽은 빨리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었으나 다른 수석실은 그 충원하고 선임 행정관 뽑고 행정관 뽑고 행정요원 뽑고 정부로부터 파견받고 하는 이 과정들이 뒤숭숭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기에 대한 의무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왜 남아 있느냐? 근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추정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계속해서 그 지적하셨던 것처럼 압수수색을 특검이 두세 차례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이 바로 나오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한교안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한강욱 비서실장이 압수수색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었을 때면 이 내용들을 다 숨겨야 되잖아요. 파쇄하거나 숨겨야 되는데 파쇄보다는 숨기는 그 주요한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숨기면서 너무 꽁꽁 숨긴 거야.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 없이 나와버린 경우를 하나를 상정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어제 뭐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촛불혁명의 과정 속에서 양심적 공무원이 시대적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일정하게 소극적인 촛불 집회와 촛불 행진에 그 동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하게 숨겨놓고 너가 찾을 수 있으면 좋고 고의적인 방치군요. 못 찾으면 그만이고 하는 소극적인 그 시대적 그 정신을 반영한 행위라고 이제 보는 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이제 방금 그 박근덕 그 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단 행정직원이 그 자신의 사물함이나 캐비넷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치한 이제 그런 것들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의 이 세 가지가 딱딱딱 거기에 맞는 게 아니고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들 꽁꽁 숨겨놓고 의도적으로 방치했거나 꽁꽁 숨겨놓고 그 모르고 방치했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게 이제 남았다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정말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과연 어떻게 발견됐냐? 이게 중요하냐? 그들이 왜 파쇄기를 20여 대를 사고 그리고 엄청난 사초잖아요. 역사의 기록에 그 단초가 되는 이 사초를 다 삭제하고 파쇄했을까? 그다음에 이러한 증거인멸을 왜 했을까? 이 부분들이 더 심각한 범죄 행위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추궁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강욱 전 비서실장의 방치하에 파쇄하고 증거를 인멸했던 이 과정들에 대한 명확한 비판들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발견된 그 자체에 대해서 시기가 어떠냐, 어디서 나왔냐, 왜 나왔냐라고 그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부장님. 아니 그래서 그 발견된 것 자체가 뭐 대단한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청와대가 떠나면서 기본적으로는 그 문서를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파쇄하면 안 되게 돼 있고 그걸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게 돼 있는데 그걸 분류를 하는 권한이 전임 떠나는 이제 대통령 측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새로운 들어온 정보는 꼭 필요한 정보는 보더라도 그걸 일일이 바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그거를 대통령 기록관에 넘길 때 그거를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해가지고 지정 기록물과 비밀 기록물 그리고 일반 기록물은 바로 공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분류해서 넘기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넘기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근데 넘기는데 뭐
청와대라는 게 굉장히 작은 규모가 아니라 예. 거기에 본관도 있고 비서동도 있고 뭐 비서동도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책상과 어느 서랍에 무슨 이 서류들이 남아 있는 거는 과거 정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뭐 그 청와대 깨끗하게 종이를 다 치우고 완전히 컴퓨터를 다 지우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할 수는 있는 것이고 과연 이걸 발견했을 때 과연 새로운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법과 원칙에 맞게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1차가 공개되고 2차까지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시라고 했는데 야당의 반응, 이 얘기 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거나 대통령 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제 갑자기 생중계 요청까지 하면서 자료를 공개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서 재판을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청와대 이번 조치는 충분히 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가 전 정부의 캐비넷 문서를 발표하는 태도 의아하고 한심합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모든 문건이 마치 범죄 조직의 문건인 것처럼 연일 발표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방송사에게 생중계를 하도록 유도한 것도 지나친 처사입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서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모든 문서가 범죄 집단의 문서는 아닙니다. 정부는 상황을 왜곡하지 말고 발견된 문서들을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 정부는 불과 얼마 전에 청와대에 갔더니 서류 한 장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애버렸다고 마치 국정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파기한 것처럼 비판해왔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서류들을 이제는 또 그것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취지에 맞도록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지 않고 공개를 하고 재판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양 회사님. 이 문건들이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특검에서 이제 검찰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과연 지금 재판에 진행 중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검찰 또 어떻게 좀 이걸 이용할 건지, 이게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청와대는 물론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성자와 작성 정황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을 했느냐. 두 번째, 작성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작성을 했느냐. 또 하나는 작성자가 직접 체험한 내용이냐, 전에 들은 내용이냐. 이런 부분들이 다 명징하게 밝혀져야 법적으로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다가 이걸 이제 넘긴 거잖아요. 특검을 통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중앙지검 특수 일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작성자가 누구냐, 작성 내용이 어떤 정황에서 작성되었냐, 그다음에 어떻게 수집되었냐, 작성 과정에서 강압은 있었냐, 이제 이러한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냐, 이런 것들을 중앙지검 특수 일부가 이제 수사하면 그걸 이제 보고 판단을 할 일이지, 지금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를 예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고 굳이 필요하지 않는 판단이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증거로 이제 채택이 되느냐 하는 여부는 방금 말한 것처럼 작성자가 밝혀져야 되고 작성의 경위 그런 왜 작성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디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지금 막바지, 특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좀 재판 선고가 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막바지에서 지금 뇌물죄가 적용되느냐 마느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위 변호인 측도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고 특검 측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느 쪽으로 저울추가 기우느냐 하는 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나 여기 그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삼성의 합병을 청와대가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건 어느 정도 사실 나왔다는 또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거는 우병우 전 수석이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되고 그랬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여러 가지 비혐의를 재수사하는 이런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어저께 정무수석실에 새로 발견된 거는 1,361건 중에 그 254건 같은 경우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 그 내용들을 누가 메모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법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게 어저께 브리핑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서실장이 적법하지 않은 내용의 거를 지시를 했다. 그러면은 당시 비서실장이 이병기 이원종 비서실장인데 이런 분들도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부 적법하지 않는 지시 내용들이 이제 일부 또 좀 그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게 있는데요. 삼성과 관련해서 크게 3가지가 지금 흘러나온 거 아닙니까? 삼성 경영권 국면에 있어서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라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가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하고 연관이 되느냐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의 관계를 일절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이 기본적으로 정유라의 말, 승마 지원을 이제 삼성은 정부에게 정유라의 그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청탁의 대가로 방금 이야기했던 이 3가지를 그 파악을 하고 필요한 걸 도와주고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고 하는 것들은 그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는 거죠, 검찰은. 그래서 그 뇌물은 정유라 지원, 그다음에 청탁의 대가는 삼성 그 경영권 승계에 대한 지원. 이렇게 지금 맞물려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이미 요 기록물에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것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큰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마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입니다. 때마쳐 페이스북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상한 장비 철거 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비선실세 문건이 유출됐죠.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이 감지 센서가 달린 검색터를 설치하고 특수 용지를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서 이걸 철거를 지난달 말일경에 29일경에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나오죠. 저게 이제 청와대 페이스북의 그림인데. 저게 아마 이 특수용지라는 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거를 이제 걸러내는 장치인 것 같아요. 외부로 이게 문건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것 같은데 소식 들으셨죠?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걸? 네, 저도 저런 장치까지 청와대 출입을 했었습니다만은 저런 용지, 어떤 용지를 쓰면은 그거를 센서가 감지해서 이 소리가 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용지를 갖고 나가게 되면. 근데 저런 경우는 뭐 어떤 금속 탐지라든가 이런 건 들어봤습니다만은 저런 경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청와대 민정팀에서도 저걸 보고 좀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당시 그 2014년 말에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그거를 이제 또 그 당시에 그거를 본인들은 국기문란이라고 또 규정을 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 청와대 주요 문건이 밖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내부자를 통해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는 특수용지로 모든 서류를 작성했고 그 입구에 바로 저런 특수용지가 유출될 때 센서에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설치했는데 이번에 그걸 보고 조국 수석이 그걸 보고 좀 놀라면서 이거는 철거하라고 이 지시를 해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사님 보셨어요? 저런 장치들? 뭐 영상을 통해서 봤죠. 참 어이없는, 저게 감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이 두 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의 민원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나를 하고 또 하나는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사정의 기능. 그런데
저기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지하고 하는 부분들이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데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유출 범죄 행위를 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 제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얼마나 민정수석과 이 고위층들이 민정수석실 고위층들이 업무를 많이 꾸몄으면 일반 직원들이 어떠한 것들도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킬 정도로 심각한 그 업무를 꾸몄나 범죄 행위를 했냐 이러한 것들까지 유추할 수 있는 정말 정근대적인 사육 그 공간 아니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가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내일 그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잡혀 있죠. 자, 문제는 홍준표 대표의 이제 과연 대표가 참석하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걸 이제 고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그림이 그려질 상황이 바로 이제 추미애 대표와 박주선 비대위원장 좀 껄끄러운 관계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내일 그림이 그려질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어제 재헌절 행사에 그 추미애 대표가 다 악수를 해요. 홍준표 대표하고는 38분 만에 악수를 했니, 48분 만에 악수를 했니, 그 재밌는 포토들이 이제 나왔는데 박주선 비대위원장하고도 악수를 하고 이정미 그다음에 그 이해운 대표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추미애 대표가 또 그 정치는 한 번 그 접히는 영역이 있고 계속 이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어쨌든 제보 조작 사건은 사실상 핫 이슈에서 이제 끊기는 서서히 그 생성과 성장과 소멸의 과정이 있으면 성장의 꼭지점에서 소멸의 과정으로 이제 접어드는 게 그 제보 조작 사건의 이슈의 그 생명이라면 지금 뭐 일자리 추경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고 있는 이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추미애 대표와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그 반갑게 악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부장님. 그래서 저는 내일 원래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재했으니까 그리고 초청을 했으니까 대통령은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1야당 사실 대표가 참석해야 뭔가 이 모양이 제대로 되는데 1야당 대표가 이렇게 불참하게 된 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아쉬움고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홍 대표나 한국당으로서는 손해는 아닐까요? 근데 이제 홍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참석 안 하는 이유는 근데 명분은 그걸 냈습니다. 자기가 한미 FTA가 처리될 때 당시 문재인 대표와 당시 입장이 달라졌다. 당시에 민주당이 그거를 이제 소위 그 매국노다 일산의기학 제2의 일산의기학이다 비판을 했다는 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가서 서로 얼굴을 붉힐 수가 있다라는 명분을 댔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보기엔 명분인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은 자기가 다른 야당 자기보다 규모가 작은 야당의 대표들하고 대등한 식으로 앉아서 읽기가 불편하다는 아마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대선 때 어떻든 경쟁자 아닙니까? 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서 만나가지고 현재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제1야당이 어려운 입장인데 그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악수만 하고 올 경우에 자기가 위상이 당내에서의 입지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계산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1야당 대표가 불참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라도 잘 서로 협의를 해서 참석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미애 대표는 또 이번에 본인이 말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를 하면서 청와대하고 약간 미묘한 상의는 했다고 합니다만 미묘한 관계가 됐는데 청와대하고 여당 대표 사이에도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 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8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당 쪽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좀 매듭짓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김성호 전 의원 조사에 이제 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김성호 전 의원도 그렇고
김 변호사도 그렇고 김인원 부단장도 그렇고 본인들은 이유미 개인 단독 범행으로 막아내든지 아니면 자기들 이준서 전 최고위원 선에서 이제 구속 거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에 만에 하나 더 연루되더라도 자기네들이 최종 방화선을 쳐가지고 더 이상 윗선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김성호 전 의원인데면은 안철수 후보라든가 이용주 의원, 현역 의원이잖아요. 현역 의원 이용주 의원은 전혀 무관하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검증했다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검찰은 지금 현재 저 경문선거 추진단의 부단장 두 사람을 수사를 한 이후에 이용주 의원 등으로 이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어디까지 과연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뭔가 더 증거가 나와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어떻든 국민의당은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체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서 소멸의 과정으로 이슈의 분위기는 이제 꺾였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검찰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그 검찰총장이냐 수사 가이드라인 뭐 미필적 고의 이야기했다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느냐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는 정치 검찰이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냐 하면서 계속해서 정치권은 추미애 대표와 검찰을 흔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 3당이 공이 지적했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이제 해왔던 말처럼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 3당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태도로 좀 냉정을 유지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측면에 있어서 검찰은 상당히 정치적 부담과 그다음에 언론의 이 스포트라이트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는 과정을 차분하게 밟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여기에서 정치권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봐주거나 안 그러면 더 파거나 이런 것들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청와대가 다음 달 15일이죠. 8.15 광복절 맞아서 특사 명단 선정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이 특사 선정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나 봅니다. 이 박상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항상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8.15 특사를 통해서 뭔가 어떤 모색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보죠. 그게? 뭐 결론적으로 청와대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한 부분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특사 문제는 법무부에서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서 민정수석실로 가서 민정수석실에서 또다시 재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밟고 있기 때문에 명단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과정, 민정수석실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3개월 걸린다는 것이고 청와대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했는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해라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평론할 이유도 별로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3개월 이상 걸리냐 안 걸리냐 하는 거는 뭐 1개월 걸릴 수도 있고 2개월, 3개월 걸릴 수가 있어요.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소수만 할 경우는 1개월 안 걸리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절차는 법무부 장관을 이게 담당하는 여기 사면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거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번에 하지 않는 이유는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보 진영에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석기 전 의원 전 통진당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 일부 논란이 되는 인사들만 해주고 보수 진영 그럼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빚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새 정부 출범에 다른 논란거리를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